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안보와 통일에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분야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 회에 협회 귀한 강조하는 데 보니까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잘 지키면 너무나 좋은 귀약이라서 남한나라 서로 알기를 노력하고 교류를 하고 공감대를 남한에서 한국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협회가 설정한 그런 귀약 같은 귀약의 기본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저희가 통일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들이 무슨 문제가 사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없습니다. 심지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계속해보면 그 추세가 점점 통일을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을 갖거나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 중심으로 되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연세가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는 자라올 때부터 사실 통일을 갖고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기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점이죠. 근데 MZ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젊은 세대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일상과 필요성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만들어시키고 공감대 형성 못하고 하는 것이 그게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으로 또는 반대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도 대한민국의 통일은 매우 중요하고 이익이 된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거기 앞에 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국제 정세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국제 정세는 과연 통일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통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가 이제 추가적으로 붙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 정세와 통일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통일의 문제는 저 상당한 문제가 한반도의 문제고 또는 한국의 문제고 북한의 문제고 서로 간의 교류와 인터내셔널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상 최근에 가장 명백한 극적인 통일을 이룬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활동이 통합을 했고 그래서 단일 국가를 했는데 지금 단일 국가를 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년, 20년이 걸렸던 통합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저희가 25년이니까 90년으로부터 하면은 35년이 됐는데도 완전히 통일을 그러니까 형식은 완전히 갖춰졌는데 내부적인 과학적 결합을 이뤘느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명백한 통일을 할 때 저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국제 정세와 국제적 역학관계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미쳤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동독에는 그 당시에 동독에는 미군이 주둔을 하고 소련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있었죠. 그런데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련군은 바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있지만 서독이 찬성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인 합의와 뒤에서의 서로 간의 물밑간의 접촉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 총리가 콜 총리였는데 굉장히 당시 소련의 수장인 고르바초프와 여러 번 만나서 그들을 협의를 했죠.
독일이 무너진 데의 결정적인 이유는 소련이 붕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르바초프가 소련 붕괴 자유화를 가지고 개방화 자유화를 하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됐는데 그때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지고 그것들이 통합을 하는데 걸림돌이 뭐였냐? 바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였어요. 주변 국가들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이 있죠. 이 나라, 이 4개국들은 물론 다른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분할될 때 그 합의를 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미국과 소련은 독일 영토에 자꾸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이익이 있는데 쉽게 독일에서 철수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는 미국과 소련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기의 의견을 내세웠죠. 그래서 통일이 과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국의 국제적인 강대국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그럼 그 나라들은 대가가 있거나 어떤 명분이 있을 때 그 통일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폴 총리와 고르바초프 간에 합의된 사항은 독일의 군대를 37만 이상을 하지 않고 군대수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독일 북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독일이 차관으로 빌려준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있었고 또 소련이 굉장히 반대하는 건데 독일은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이슈가 됐던 것은 과연 소련군을 독일에서 철수시킬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콜 총리는 사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얻어냈어요. 뭘 얻어냈냐? 소련군은 매년 지역 기간이 있었지만 동독에서 철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독은 나토 일원으로서 나토에 가입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르바초프와 폴 총리가 협상을 잘했고 물론 여기에서 굉장히 소련한테 경제적 이익을 제공을 해서 그들이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교훈이 뭡니까?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통일의 문제가 그 대상 국가의 분단되어 있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국가, 그 주변국이 아닐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같은 세계적 강대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나라들의 명백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첫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뭐냐? 아까 안보를 담보하면서 독일은 굉장히 경제적 이득을 소련한테 제공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대가나 지원을 그 나라들한테 모두 생각이 다른 우리로 따지면 주변 국가가 어디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인데 이 나라들한테 무형이나 유형의 대가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저희가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겠죠.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두 가지 면에서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에 대해서 통일을 담보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하게 되면 워낙 소득 차이와 능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이 되면은 나도 이상 또는 통일 이후에도 남한 지역이 북한 지역을 상당 부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감당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그래서 통일세를 걷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어떤 형식이 됐던 간에 사실은 그 격차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국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통일이 한반도 내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의 일부다 라는 것을 교훈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제적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측면에
국제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갈려서 이념과 기각사를 해서 각자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저희 집이 홍제동인데 주로 이제 주말에 광화문 가서 쇼핑도 하고 싶은 것들인데 지금 한 두 달 동안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래서 나가보지 못했는데 사실은 모든 그 타는 문제가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잊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큼 굉장히 폭발적인 문제가 현재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게 뭐냐? 너무나 변한 전환적인 것들 그거를 현재 미국이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을 했지만 한번 건너뛰고 2기의 대통령이 다시 됐는데 우리가 1기 때도 상당히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공격스러운 부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2기에도 그게 더 확장되고 증폭되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역할을 거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로 타겟이 되는 국가들은 유럽이 지금 제일 먼저 타겟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재 국제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 문제는 지금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문제는 뭐냐? 첫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거에 조기적 경계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종결로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잠정적 휴전에 도달을 했는데 어저께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고 전쟁을 다시 개시한다는 외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트럼프 바쁩니다. 국내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하마스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반도 문제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뒤처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1기 때도 트럼프가 김정은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비록 결렬되긴 했지만 자신 나름대로 여러 번 노력을 해서 핵 문제가 하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결렬된 이후에 지금 비핵화 문제는 사실은 완전히 답보 상태를 하고 있고 북한의 핵 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와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의 핵 문제는 훨씬 진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트럼프에는 한반도는 굉장히 우리처럼 절박한 문제는 현재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로 일어난 나라들이 그것이나 있기 때문에 절박한 문제고요. 트럼프한테 또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바로 국내 경제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굉장한 부자죠. 사실 재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정책은 국내적으로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고 세금을 낮추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세금을 낮추려고 해요. 그런데 세금을 낮추면은 국가의 세수가 줄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국가는 미국은 재정적자에 미국은 이미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끝까지 보여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다른 나라 같으면 사실은 죄송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TV 이유가 뭔가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바로 기축통화입니다. 꼭 좀 눌러주세요. 미국은 달러가 지돈이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지금 때문에 여기는 그 달러를 찍어내면서 물론 찍어내면서 상당 문제를 해결할